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진짜 순수한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수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제 화이트 수소, 천연 수소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 수소는 만들어 쓸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에너지는, 저의 수소 에너지의 핵심은 항상 이런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전 세계가 어찌됐건 이제 캐내는 에너지보다는 만들어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라는 게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수소를 흔히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신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수소가 과연 진짜 깨끗하냐?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다양한 색깔론이 있습니다. 블루, 그린, 핑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천연 수소는 이제 화이트 수소, 골든 수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이제 화이트 수소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수소는 공장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LNG를 개질한다, 물을 수전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구 지각 내부에 암석과 물이 반응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붕괴 같은 자연 과정에서 생성되고 조건이 맞으면 땅속에서 저장될 수 있는 이런 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석유나 석탄처럼 그냥 땅에 그대로 묻혀있는 수소라는 거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땅에서 수소 얼마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소는 일단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잘 모여있지 않고요,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요, 반응성이 너무 큽니다. 석유나 가스처럼 지하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묻혀 있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이런 상식이 처음 깨진 건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프리카 말리의 작은 마을, 그러니까 브라케부구라는 마을에 이제 새 우물을 파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담배를 폈는데, 버렸을 것 같은데 우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가연성 수소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엄청나게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봉인을 했는데 2011년 석유 가스 회사였던 페트로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우물을 다시 열어서 조사를 하고 2012년 이 우물에서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들은 썰에 의하면 이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이 자연수소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수준으로 작용하는 자연수소로 여러 이제 과학 산업 매체에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학계, 그러니까 에너지 업계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소가 쌓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럼 어떤 조건에서 쌓이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지질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연수소가 나올 때. 철이 풍부한 암석이 지하수와 반응할 때 보통 천연수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강암처럼 이제 우라늄, 토륨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많이 포함한 암석에서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 과정에 물이 분해되며 이때 또한 수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다공성 암석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위에 불투 수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 역할을 하는 암석이 있으면요, 지하에 갇히게 돼서 이제 저류층, 그러니까 이제 저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셰일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셰일이 뭡니까? 이렇게 진흙 덩어리인 거잖아요. 진흙을 가까이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나
이제 오일이 이렇게 쫙 스며들면 그거를 빼서 쓰는 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수소 역시 이런 다학 공석,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아니면 뭐 들어갈 건덕지가 있는 암석이나 이런 거에 붙잡혀 있고 위에 못 가게 딱 막아진 이런 지질학적인 특성이 있으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잘 보면 뭐랑 비슷한가요? 석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되는 땅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스퍼드 크리스 발렌타인 연구진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 수소를 발견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이렇게 필요하다. 지난 10억 년 동안 지구 대륙 지각에 생성된 수소 총량은 현생 인류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보면 약 17만 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발표를 합니다. 물론 영국이 이런저런 재밌는 연구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얘기를 하는 게 수소라는 게 굉장히 흔한 물질이고 그게 사실 우리 지각에 보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수소까지 캐내서 이제 써야 될 만큼의 에너지 원을 발달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그 원을 발달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17만 년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이 17만 년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생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지각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또 이거를 또 많이 실제로 탐사를 해보면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로마 클럽이 석유 30년이면 끝난다. 근데 아직도 30년 이상 더 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상황과 기술과 경제성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요 2024년 12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USGS는요 처음으로 전 지구 지각을 대상으로 한 지질 수소 자원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지구 지하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 수소 규모를 한번 자원 관점에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하면 약 6.2조 톤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 이 숫자도 역시 석유처럼 여기 파면 얼마 나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잠재량이 한 6.2조 톤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그러면 6.2조 톤의 자연수소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량이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캐낸 누적 석유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IEA가 관련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1.5조 배럴, 그러니까 1조 5천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원유 1배럴의 평균 질량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퍼올린 석유의 총량을 질량으로 바꾸면 한 2천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0.2조 톤 정도죠. 이거를 자연수소로 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퍼낸 수소가 0.2조 톤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소는 이 정도의 한 30배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시한 자연수소 잠재량은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석유를 질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배나 더 큰 규모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수소를 전부 다 캐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연수소는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자원이 아니라 석유와 같은 스케일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원 후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요거 우리 좋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땅도 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광석이 많은 것, 아니면 화강암이 풍부한 것, 방사성 원소가 많은 것,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다라고 아직 지금 수준에서는 특정하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처럼 검증된 매장량 체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모델링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특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최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학계와 정부,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역들을 몇 개 꼽아보면요. 먼저 오만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지역이 바로 오만입니다. 중동이죠. 역시 중동은 축복받은 땅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동에 굉장히 천연 수소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만의 3일 오피올라이트입니다.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멘틀 기원이 바로 여기에
기반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가까이 노출된 지역은 자연수소 생성의 정말 제일 교과서다. 그러니까 자연수소가 생성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맞춰진 게 바로 이 오만의 사메일 오피올라이트 지역이라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학계가 이 지역을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망 지역이요. 호주 남쪽 지역입니다. 남호주 지역입니다. 자, 주 정부 차원에서 골드 하이드로젠 탐사 라이센스가 이미 발급이 됐습니다. 자연수소와 헬륨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 문서에도 언급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역시 빠질 수 없죠. 미국 중부 대륙 열곡 지역입니다. 이제 미드 컨티넨탈 리프트 지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많은 지역을 찾기보다는 일단 가장 발견하기 좋은 조건을 먼저 찾아서 이곳을 연구하기 위해 여기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와 유럽 대륙권도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 나라고 수소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유럽 내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유럽이 기술이 좋고 여러 가지 거기도 글로벌 정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탐사가 많이 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터키, 알바니아 있는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글로벌 메이저 정유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석유 회사들이 천연수소를 찾아보는 지역이긴 한데요.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생산이나 탐사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소와 관련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조금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서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수소 산업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중국인데요. 그러면 중국은 이런 자연수소를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소 소비국입니다. 전 세계 수소 소비의 약 한 3분의 1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소는요, 미래 연료죠 아직. 하지만 현재 또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정유, 화학, 비료, 철강, 중구장대한 산업에 많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수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과 유럽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어디에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생성될까, 실질적으로 뭐 내가 자연수소를 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작년부터 자연수소 탐사 시추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내몽골 지역에 많이 진출을 해 있다라고 합니다. 깊이가 한 800m 규모로 이제 과학 탐사 정도 가동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상업 생산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었을 때 자국 데이터 확보가 먼저인데, 천연수소가 중국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중국은 많은 수소를 사용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탄 기반의 수소를 굉장히 더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수소가 천연수소를 과연 뭐 얼마나 깨끗하게 채취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이 얘네들은 친환경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은 일단 한번 파보고 잘 된다, 어차피 더럽게 만드는 거 이게 더럽나 저게 더럽나, 뭐 조금 더 저렴하고 경제적인 숫자로 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숫자가 맞으면 그때 가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수소 산업이 발전을 하면 진짜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수소 시대가 안 열릴까요? 뭐든지요, 이 표준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면 그 나라가 그 표준을 쥐고 산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사 표준부터 미국은 만듭니다. 미국의 아까 그 중앙 열곡을 했었을 때 최대 매장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천연수소 탐사를 하기 위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것들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후보를 찾고 거기에서 탐사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탐사 표준을 만드는 거,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천연가스 지질도를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유와 같이
천연 수소도 지속 가능한 생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한번 전환이 되면요, 다시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 자체가 느리지만 모든 것들을 많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자체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전환이 좀 힘들 거거든요. 수소라는 게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급은 무한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천연 수소 자체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 수소가 한꺼번에 짧은 기간 대량으로 뽑아내는 건지 아니면 석유처럼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액체이기 때문에 어찌저찌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뭐 대량의 유조선이 없으면 우리 이만한 배럴통에다가 넘어서 어찌됐건 수출도 할 수 있고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이 운송과 저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뭐 그린, 뭐 블루, 뭐 화이트, 수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나마 자연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 꼽으면 전력도 전해제도 필요 없이 이제 채굴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 저장, 그러니까 천연 수소가 좋은 게 저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송만 해결이 되면 일단 수소 시장을 확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 산업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만 하면 그린 수소는 깨끗하죠. 근데 비싸죠. 그리고 전력과 인프라도 필요하죠. 힘듭니다. 블루 수소 현실적이죠. 탄소 포집해야죠. 신뢰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저장 좀 문제가 있죠. 자연 수소요. 새로운 공급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연 수소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증명이 된 그런 자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석유와 같은 수준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누가 먼저 이걸 산업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그 산업으로 만든 회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어떻게 찾아낸지는 이제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야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